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들어볼래? 넓고 얕은 상업영화 썰을 진행한 영화평론가 조남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는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좋은 영화, 이 영화는 조금 재미없는 영화, 혹은 이렇게 감상을 얘기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요즘에는 영화를 보시면서 저 영화의 저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혹은 한국 영화는 왜 저런 장르, 저런 장면을 만들지 못할까? 저런 거 한번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보시면서 보다 더 폭넓게 바라보고 그만큼 또 많은 궁금증이 생기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상업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상업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영화를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보다 더 폭넓은 시각과 지식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상업영화 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썰풀이의 주제입니다. 한국 영화는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 영화 못 만드나요?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썰을 풀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 영화, 한국 영화는 과연 못 만드는가? 자, 사실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 이런 슈퍼파워를 가진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이 코너를 진행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슈퍼히어로 영화 한 번쯤은 봤던 기억들이 있죠. 자,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그렇죠, 원더우먼 같은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만화로도 접해보고 영화로도 접해보고 그리고 드라마로도 접해보면서 이미 슈퍼히어로 영화는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굳이 한국에서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사실은 한국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 기술력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제작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슈퍼히어로 영화는 그냥 미국 영화로 재미나게 만들면은 우리는 극장에서 재밌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그냥 다른 장르의 영화로 재미를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 영화도 발달해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그리고 제작 여건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한국 영화도 정말 히어로 영화 이제 한 번쯤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점점 커져 오다가 정말 이 욕구에 크게 불을 지른 방아쇠를 당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작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벤져스였습니다. 정말 봐도 감동이 몰려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히어로들이 한데 모아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이 어벤져스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히어로 영화, 특히 한국형 히어로 영화가 이제 좀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정말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히어로에 이제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 히어로 영화를 잘 만들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처음으로 상업영화 제작자들에게 이게 심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영화도 물론 이제 저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되다 보니 한국형 히어로 영화가 나오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국형 히어로 영화의 탄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어떤 장르든지 간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확 올라오는 그러한 장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왜 미국 영화 같은 그런 서부 영화, 총잡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그런 드넓은 광야가 없죠. 그리고 총기 소지 자체도 한국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서로 간에 총싸움을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인 여건과 토대가 서부의 그런 총잡이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장르의 영화가 제작되지 않았죠. 이처럼 히어로 영화 또한,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 또한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인 여건과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왜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여건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슈퍼히어로 영화가 잘 제작이 되지 않았고, 반대로 미국은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여건과 토대가 됐기에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제작이 될 수가 있었는가? 지금부터 그것을 간단하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 관객들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욕구냐? 자,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파워를 가진 초인적인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는 바로 우리의 사는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현실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타개하기 어려울 때, 어떤 초인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장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살기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지 않았고 미국은 나올 수가 있었느냐? 먼저 그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도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미국의 국토이고, 저 왼쪽에 굉장히 작게,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게 무엇이냐? 네, 그렇죠.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 영토입니다. 남한 영토예요. 자, 한눈에 봐도 엄청나죠, 넓이 차이가. 자,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고 이 국가적인 틀을 갖추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 공권력, 그러니까 법치, 그런 것들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아.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총기 소지도 그래서 허용이 된 겁니다. 국가가 그걸 다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총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들도 총을 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중들의 욕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문제를, 그리고 공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지만 악당을 누군가가 처단해 줘야 되는데 바로 누가 처단해 주느냐? 자,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처단을 해줍니다. 총잡이죠. 그래서 이 총잡이들은 주로 어떤 장르에서 많이 나왔느냐? 우리가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라고 하는 장르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무비에 나오는 총잡이들은 직업은 다양하죠. 보안관도 있었고, 판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마을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악당들을 저렇게 총으로 빵 쏘고 처치하고 호련히 나는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서부 영화의 총잡이들이 미국식 히어로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총잡이들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히어로죠. 총을 가지고 악당들을 처단하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존재들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 슈퍼파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언제냐? 바로 전쟁의 시기입니다. 자,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현재에 이르도록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단순한 참전국을 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주축국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 일으킨 나라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국가죠. 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국이 하고 있는 슈퍼파워, 전 세계적인 경찰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슈퍼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외계인들이 침공했을 때 뭔가 강력한 미군이 등장을 해서 이 외계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구도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처럼 미국 영화는 이러한 문화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슈퍼파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슈퍼파워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게 뭐가 터지는 장면이냐? 핵미사일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핵이라는 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게 되면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핵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이 미국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슈퍼파워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핵으로 인해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많은 변이와 그리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핵의 특성이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초능력자 소재를 만드는데 중요한 모티브,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화면에 지금 나오는 이 히어로 보이시죠? 자, 이 히어로 이름이 뭘까요? 자,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거미가 나오는, 그리고 거미의 힘을 얻게 된 영웅이죠. 자,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은 어떤 계기로 이 거미의 힘을 얻게 되느냐? 바로 방사능으로 인해서 변이가 된 거미에게 물려서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제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이제 힘을 겨루는 엑스맨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핵을 모티브로 해서 핵으로 인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된 초능력자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여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느냐? 자, 먼저 아까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땅은 어때요? 넓어요? 아니요, 좁죠.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현대문화 콘텐츠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이제 국가적으로 국력이 성장했을 때쯤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권력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공권력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요. 좁아 터진 땅덩이에서 경찰이 찾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처럼 공권력의 부재를 사실 한국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떠한 전 세계적인 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중심에 서본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도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미국처럼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험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현실에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굳이 전지구적인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가 필요한가? 라는 문화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은 사실은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들에 대한 콘텐츠가 제작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한국은 이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느냐? 자, 바로 부조리한 사회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중들의 욕구 또한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는 누군가의 존재를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슈퍼파워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공감하고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사회 정의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두 가지 요인, 바로 첫 번째는 부패한 공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랑 다르게, 물론 미국 영화도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악당의 존재가 뭐냐? 사회적으로 부패한 권력자들, 부패한 자산가들, 이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 악당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를 심판해야 될 법이 부조리하게, 그리고 역시 법 또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면서 이러한 부패한 공권력과 부조리한 법이라는 형태로 악당의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히어로는 이 부패한 공권력, 부조리한 법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구해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히어로가 등장해서 구해왔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형 히어로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이러한 형태로 변형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왼쪽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누가 연기한 거죠? 그렇죠. 설경구 배우님이 연기했죠. 바로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형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정말 조폭같이 생겼지만 사실 조폭이 아닙니다. 예, 조폭이 아니고요. 이 영화 속에서 형사예요. 바로 영화 범죄도시에서 나왔던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히어로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꼴통 같은 형사로 변형이 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 캐릭터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강철중 형사는 혹시 이거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형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안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 특채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사람이 이제 형사가 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동석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정말 무적의 존재입니다. 원펀치예요. 저렇게 뺨 한 대 맞으면 범죄자들이 실신합니다. 막 기절하거든요. 이처럼 정말 강력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윗선에, 그리고 어떤 부패한 그런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악을 향해서 심판하고 직진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꼴통 형사 캐릭터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는 뭐냐? 눈치 보지 않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히어로를 약간 변형된 형태로 상업 영화에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형 변형된 히어로에 이런 꼴통 형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딱 봐도 잘생긴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원빈이죠.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본 이 배우님, 이재훈 배우님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영화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다가 종영했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원빈 캐릭터와 이재훈 캐릭터가 연기한 이 역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경단입니다. 자경단. 법에서 인정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악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에서 나오는 원빈이 연기한 캐릭터는 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써놨죠. 인간병기라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온 가족이 죽는 비극적인 일을 겪고 혼자 은둔해서 지내다가 자기 동네에서 지내는 여자아이가 범죄 조직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자 발빠르게 응징을 가해서 그 여자를 구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고, 자, 드라마 모범택시에 나오는 이재훈이 맡은 캐릭터도 보면은 자경단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경단 캐릭터들이 또한 한국 영화에서는 이른바 히어로의 위치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경단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법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법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이 굉장히 범죄자를 응징하는데 힘들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대중들이 답답해하는 점을 해소시켜주는 정말 발빠른 응징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캐릭터들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히어로의 어떤 변형된 캐릭터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변형된 히어로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이런 관객들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시켜주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뭔가 초능력을 가진 정통파 히어로들이,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는 한국에서 정말 나오기가 어려운 것인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당분간은 보기가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왜냐? 자, 사실은 이제 히어로 영화를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이걸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히어로 영화에 대한 소비층이 확고하게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기존에 이미 헐리우드에서 그럴듯한 히어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런 눈높이에 익숙한 관객들이 과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자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과연 즐길 것인가? 이것은 확신하기가 어렵죠. 상업영화계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돈과 또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험적인 시도보다는 보다 더 상업적으로, 흥행적으로 검증된 기획을 하고 그대로 영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히어로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한국형 히어로를 보여준다라는 기획은 조금 모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뜻 시도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불과 한 4, 5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한국형 히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이 될 수 없다라고 거의 결론 지어지고 끝나는 거였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웹툰과 웹소설의 활성화입니다. 자, 우리가 즐겨봤던 마블 영화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렇죠. 바로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영화들이에요. 즉 뭐냐? 이러한 슈퍼 히어로들을 소재로 한 만화 원작들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탄탄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작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제작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바로 이러한 웹툰과 웹소설이 10년 넘게 활성화되면서 이 웹툰과 웹소설의 주요 소재로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헐리우드과 일본 영화에서 봤던 히어로들이 주요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화로 풀어낼 수 없다면 웹툰으로 풀어내보자, 이런 욕구를 가진 작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히어로들이 이러한 작품들에서 많이 등장하고 활성화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거, 한국형 슈퍼히어로라는 게 영화적으로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크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자, 이 사진은 과연 무엇이냐?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바로 히어로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든 히어로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한국에서 만든 히어로 캐릭터들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트링 프로젝트,
슈퍼스트링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Y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웹툰 제작 스튜디오에서 만든 히어로물 웹툰 유니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영웅들은 각각 다 자기 캐릭터가 있고 이들만의 개별적인 작품과 드라마가 있지만 또한 이러한 영웅들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그 거대한 세계관의 스토리가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이것은 바로 웹툰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트링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웹툰계는 두 가지를 실험을 해왔는데 하나는 뭐냐? SF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토대를 한국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슈퍼히어로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넓게 보자면 SF 장르예요. 그 SF 장르의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SF라는 것은 사실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출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문화적인 중심에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잠깐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생겼을 때 뭐 하이텔이라든지 나우누리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잠깐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중적인 SF 출판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SF 장르는 한국에서 대중성을 좀 잃어버리고 매니아들이 즐기는 장르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웹툰을 통해서 SF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대중적인 SF 흥행작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그 SF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들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상업 영화든지 마찬가지예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생기면 뭐다? 그렇죠.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슈퍼스트링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SF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토대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프로듀서 위주의 제작 여건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블에 나오는 영웅들의 숫자가 진짜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작가들도 각기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개별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하나의 회사 안에 이러한 개별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영화화를 위해서 저작권 문제를 협의를 할 때 하나의 회사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협상을 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스트링이라는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Y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총괄 프로듀서를 두고 그 총괄 프로듀서의 지휘 하에 서로 스토리도 맞춰보고 기획도 맞춰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저작권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제작 여건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체계를 정비해 놓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형 히어로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탄생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마블 코믹스라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그 역사가 쌓여왔죠.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국의 이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채 10년을 채우지 못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토대가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두터운 어떤 문화적인 층을 형성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도 충분히 탄탄하게 발전되어서 쌓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SF 장르가 영화에서는 한번 크게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쯤인데 그때쯤 한번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SF 영화들이 제작이 됐다가 안타깝게도 흥행해서 다 실패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SF 영화 제작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작품들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한국형 SF를 제작을 실제로 하게 됐죠.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가 또한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한국에서 또한 제작한 SF 영화라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에서도 SF 장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이 잘 결합이 된다면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등장도 꿈이 아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슈퍼히어로 장르의 팬으로서 한국 영화도 그런 슈퍼히어로 장르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떤 주제로 돌아올 것이냐? 바로 한국 영화, 로맨스 영화가 왜 은근히 없을까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썰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아니면은 뭐 연극에서나 로맨스 영화, 로맨스 장르는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은근히 한국 로맨틱 영화 중에서 흥행작들을 꼽아보라고 하면 사실 2000년대 거의 초반부라든지 중반부에서 그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 왜 상업 영화는 로맨스 영화가 은근히 없을까? 이것 또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한국 상업 영화에 대해서 썰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영화평론가 조남영이었습니다.